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제목은 중국 경제 왜 안 망하나 입니다. 2016년 1월에 조지 소로스가요, 중국 경제가 망할 거다, 곧 버블이 붕괴될 거다, 그래서 위안화에 공매도를 했어요. 공매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의 재산을 빌려다가 팔아요. 값이 떨어지면 다시 사가지고 도로 갚는 거예요. 그럼 돈이 남잖아요. 소로스는 위안화를 공매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망할 거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질 거야, 지금 위안화를 남의 걸 빌려가지고 팔아, 그리고 나중에 값이 떨어지면 위안화를 다시 사가지고 갚겠다, 이런 거를 한 거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중국이 망한다고 거의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베팅을 했는데 중국이 망하지 않았어요. 소로스가 실패를 했어요. 소로스가 그렇게 본 이유는 중국의 빚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고 베팅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중국이 망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 사람들은 소로스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죠. 책들도 많고 신문 기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빚의 만리장성, 중국의 이 부채 폭탄이 곧 터질 수 있다,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2012년부터 이런 예측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7년이나 됐죠. 7년 동안이나 망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망하고 있으면 뭔가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아직 안 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부채는 보통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채와 성격이 다르다. 이거는 국영기업 부채이고 그 부채를 준 사람은 누구냐? 국영은행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를 한 거여서 부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그런 부도가 나지 않는 건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중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선진국,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채 수준이고 파란색은 중국의 부채 수준, 제일 밑에 있는 하늘색으로 된 것은 개도국, 신흥국들의 부채 수준입니다. 보시면 중국의 부채 수준이 GDP의 300%까지 접근을 했잖아요. 이게 2018년 말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예요. 2008년 그 무렵에는 150% 수준이었다가 거의 2배로 높아졌는데, 이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에요. 소위 디벨롭드 컨트리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는 한 380% 이렇게 되니까 중국보다도 훨씬 부채가 더 많죠. 중국은 300% 수준이고 이것은 신흥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어떤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부채의 구성입니다. 중국의 부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비중이 크지요. 155.1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업들이 지고 있는 빚, 그것이 GDP와 비교했을 때 15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부채의 굉장히 큰 부분을 기업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50, 또 47.6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가계부채, 빨간색은 가계부채고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부부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가계부채나 정부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업부채가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나라하고 기업부채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쭉 돼 있고 중국의 기업부채는 150%를 넘죠. 아까 155%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 선진국들의 기업부채들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100% 밑이에요. 선진국들은요, 정부부채가 많은데 중국은 기업부채가 많은 거예요. 보통 자본주의 국가들 같으면 기업이 이 정도의 빚을 지고 있으면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왜 부도가 안 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부도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죠. 아까 보셨잖아요. 파란색 이 중국의 부채 곡선입니다. 2008년, 2009년부터 중국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한 150% 수준이었다가 2009년부터 급증해서 10년 사이에 2배가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2008년, 2009년 이때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인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어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중국도 경제위기를 맞이했죠. 그런데 중국은 이때 빚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국영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을 국영기업들한테 막 풀어냈어요. 그리고서 국영기업들한테 고속도로 건설하게 했고요. 고속철도, 공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위 그 사회 간접자본 시설들. 이것들을 전국 곳곳에다가 지어대기 시작했어요. 신도시 뭐 어마어마하게 지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는 이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데 중국은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SOC 투자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 SOC 투자를 빚으로 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걷어서 하거나 국가부채로 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중국은 국유기업을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그 국유기업은 어떻게 한 거냐? 국유은행, 국영은행에서 빌려다가 SOC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중국의 국영기업들, 지방국유기업이 있고 중앙국유기업이 있거든요. 중앙정부 산하의 국유기업,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빨간색은 지방이고 여기서 파란색은 중앙입니다. 이들의 부채 수준이 GDP의 120%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전체 기업의 부채가 GDP의 150%인데 그중에 120%는 국유기업들의 건 거예요. 민간 기업들이 이런 빚을 지고 있다면 이건 바로 부도예요.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 국가에서. 그런데 이들은 이 빚을 국유은행에 지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의 은행들은 민간 은행들이 숫자는 여러 개 있지만 자산 규모나 대출 규모로 본다면 99%가 국유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빚은 다 국유은행들한테 지고 있는 거죠. 국유은행은 다 같은 편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 부도를 내겠어요? 부도를 안 내죠. 최악의 경우에는 출자 전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GDP의 155%나 이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지 않는다. 경제가 붕괴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하지만 부도가 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 경제가 멀쩡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위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중국 제조기업들의 매출액과 수익률 변화입니다. 0 밑에, 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0 밑에 보시면. 이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출도 줄어들고 수익도 줄어들고 적자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엉뚱한 데다가 썼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빚을 내가지고 그것으로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남는 장사가 아니다. 엉뚱한 데다가 갖다 투자를 쏟아 부은 것이다. 고속도로도 놓고 철도도 놓고 했지만 별로 쓰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투자들 많이 했죠. 지방공항들. 그런 거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생겨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신도시를 지었는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것들이 중국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온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08년 그 무렵 이후에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그동안에 벌어놨던 그 돈들을 엉뚱한 데다 갖다가 탕진한 결과인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예전부터도 불황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없어요. 버블 붕괴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없어요. 왜? 붕괴될 만하면 전부 정부가 나서가지고 다 어떻게 하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는 어떻게 돼요? 소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뭐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니 버블 붕괴는 아닌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붕괴를 하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북한도 1960년대까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그다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돼요? 도저히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력으로 총칼로 유지되는 국가가 돼버린 거죠.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그런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중국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국가들은요, 투자를 잘못하면 부도가 나지요. 근데 이게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부도가 나면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걸로 가고 더 좋은 투자처를 찾고 이러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은 정부가 어거지로 뭘 막 하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 도로도 생기고 철도도 생기고 뭐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벌어놓은 돈을 탕진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경제 많은 사람들이 붕괴할 거라고 봤지만 붕괴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특히 은행과 관련해서는. 국유은행이 기업들한테 빚을 줬기 때문에 부도를 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신용경색이라고 하는 게 올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망한 거죠. 급작스럽게 망하지는 않는다. 붕괴는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축. 지금 중국은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과거에 소련이 그랬고 북한이 그랬고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국가가 붕괴 해체돼 버린 거죠. 저는 중국도 지금 과감하게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는 한 지금 체제대로 이렇게 가고 은행들은 국유은행 대부분 국유은행인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가는 한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공산당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중국도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걸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 보입니다. 중국 경제 왜 아직 안 망했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